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김동우 봉생기념병원의 비뇨기과 부장님을 진료부장님을 모시고 비뇨기과적 질환에 대한 얘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요즘 주로 찾아오는 환자들은 어떤 환자들이 제일 많습니까? 이 군집으로 봤을 때. 예. 환자군은 역시 이제 전립선 비대증 환자가 압도적으로 제일 많고, 요 근래는 여름이라서 그런지 결석 환자들이 좀 결석이 계절적으로 많이 오시고, 그리고 요즘은 확실히 이제 고령 환자도 늘고 여성분들이 이제 배뇨에 대한 문제가 많이 생기면서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질환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여성 환자의 과민성 방광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 지난번에 우리 전립선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번에 대충 말씀을 다 비대증하고 암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럼 오늘은 과민성 방광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도래 요석에 대해서 나중에 또 따로 이야기하기로 하고, 어떻습니까? 방금 이제 여성분 말씀을 했는데 저도 그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의 그 발생 비율의 차이가 좀 있습니까? 이제 그렇게 딱 이렇게 양분할 수는 없지만은 남성 같은 경우는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면서 이제 그것이 오래되면서 방광에 영향을 미쳐서 과민성 방광이 동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료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주 원인이 이제 전립선 비대증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성분들은 전립선한 장기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출산의 원인, 그러고 이제 신체 구조상 잦은 방광염, 그러고 석간, 출산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겹치면서 이제 과민성 방광이 잘 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원인 하나를 잡을 수는 없고 멀티팩토리하게 다 복합적인 그런 원인으로 생기는데, 그래서 일종의 나이에 따른 이제 방광 점막의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 습관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이제 어떤 증후군 같은 그런 이제 질환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하기 전에 이제 방광염증이 있는지 암이 있는지 요석이 있는지 다 검사를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고령에 생기는 방광의 기능 장애에서 생기는 그런 질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도 이제 지금 몇 년 전부터인가 예를 들면 이제 세수를 한다거나 그런 물을 틀면 이 소변 요의가 느껴지더라고요. 수돗물 꼭지 트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게 좀 신경성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신경성 방광염 소리는 안 하고 과민성 방광염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민성 방광염의 원인에 그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원인 외에 신경성적인 건 좀 없습니까? 근데 이제 신경 다시 말하면 심리적인 원인이라는 관계인데 이제 의학적으로 신경성 방광, 더 정확하게는 신경인성 방광이라는 거는 어떤 이제 중추신경이라든지 말초신경 이상이 생겨서 하는 방광을 우리가 이제 특별히 이제 신경인성 방광이라 하기 때문에 원장님 말씀하시는 건 이제 심리적인 그런 거는 이제 신경성마가 약간 틀린데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작용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뭐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그럼 뭐 평소에는 괜찮게 지내시다가 어디 갈 때 화장실이 없다면 불안을 느끼면서 더 소비를 이제 이렇게 느끼고 하는 그런 악순환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물 틀어놓은 소리에도 금방 이렇게 반응을 하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이제 요번에 많이 좀 알게 됐고요. 이제 원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일단 증상이 있어서 오시면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봐서 그 원인 제거를 하는 치료를 해주시겠지만 그 치료나 예후나 이런 건 좀 어떻습니까? 치료는 일단은 이제 물론 검사를 해서 염증이 있는지 기저질환이 있는지 보고 그런 게 없을 경우, 약간 기능적인 장애가 있을 때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항콜린제라는 약을 쓰고, 그러다가 요즘 이제 얼마 전에 개발된 베타3 이제 항진제라고 하는 이제 미라베곤이라는 새 약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같이 섞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기존의 항콜린제는 이제 변비라든지 구갈 같은 부작용이 있고, 혹시라도 또 약간 어떤 이제 인지 장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저용량의 항콜린제와 아까 말한 베타3 이제 항진제를 같이 씀으로써 아주 좋은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약은 수년간 장기 복용을 해도 인체에 큰 문제가 없습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치료를 권장하기로는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치료를 이제 권장을 하고,
그 이유는 이제 경과를 보면서 그렇게 하는데 약을 끊어도 인해 재발하신 분은 어쩔 수 없이 장기간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고령 환자들은. 그럼 그 약은 대증요법적인 것이 아니고 그 병을 완치시킬 수 있는 완치도 되지만은 가능한 약이네요. 예, 대증적인 치료적인 또 측면도 강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 환자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잘 설명을 잘 드리고 인식시키고 좀 환자를 이렇게 안심시키는 작업이 많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은 그 약을 처음에 아주 증세가 심할 때는 뭐 매일 드셔서 한 2주 드시고 그러고는 이틀에 한 번씩 드셔보라 그러고 그러고는 또 조금 괜찮으면 3일에 한 번씩 드셔보라 그러고 그리고 또 일주일에 한 2번 드셔보라 그러고 그렇게 조금씩 이렇게 연장시켜 나가면 장기 복용을 해도 인체에 그 해독이 좀 적을 것이고 그 환자도 이게 재발성이 있는지 재발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치료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배뇨일지 같은 거 쓰고 이렇게 이제 더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면은 훨씬 더 그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제 약에 대한 어떤 쓰는 용량도 조절이 다 되는데 현실적으로 사실 이제 그렇게 고령한 환자분들이 그런 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처음에는 정상을 잡기 위해서 적정 용량을 쓰면서 감량을 하고 그 일정 기간이 되면 약도 끊어보고 테이퍼링 방법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테이퍼링 오프라고 그러죠. 그것도 이제 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저도 그런 부분이 많이 조심. 전립선 비대증 환자분들은 사실상 약을 끊기 어려운 것이 처음에는 그렇게 며칠씩 쓰다가 이 전립선이라는 병은 사라지는 병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2, 3일에 드시던 분들이 매일 드시던 분들이 좀 더 센 약으로 옮겨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 환자분들은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다고. 여성은 전립선이 없으니까. 그 남성의 경우에 그 전립선이 비대증이 어느 정도 되어서 이게 과민성 방광염 이상으로 다른 어떤 이제 배뇨의 장애가 많이 생겼을 때 결국은 약을 가지고 안 되면 지난번 말씀대로 시술을 해줘서 그 풀어주면 또 되는 것이고요. 굉장히 많은 치료법이 있고 또 수술도 그렇게 고난이 될 수술이 아니다 보니까 뭐 언제든지 환자의 적응증이 되면 수술도 요즘 뭐 거의 사망률이 없고 위험성이 적어졌으니까 큰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전립선 비대증 이야기 나온 김에 그 비대증이 전립선 암으로 이렇게 바뀌는 경우는 없습니까? 네, 그게 이제 환자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건데 전립선 비대증이 암으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생기는 부위도 우리가 보통 전립선 비대증이라면은 전립선 안 중에서도 약간 중심대에서 그쪽에 생기는 선종 아데노마로 보고 그다음에 암은 그 물론 이제 그 지금 중심대에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은 암하고는 암과 전립선암과 전립선 비대는 기전이라든지 서로의 어떤 원인 인과관계는 되지는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립선 암과 전립선 비대증은 완전히 별개의 병이고 그것이 그렇게 이어지진 않는다. 전립선 비대증이 암이 되진 않는데 암이 심한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볼륨이 커지니까 전립선 비대증으로 오인받을 수 있다. 그래 진료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제 알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신경 과민을 그동안 치료해 보니까 예후는 좀 어떤 것 같아요? 예후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완치가 되는 부분은 저도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약을 드시고 정상이 호전되는 부분은 확실히 좋습니다. 물론 이제 원체 많은 환자를 보다 보니까 불만스러운 문제가 있는데 확률을 보면 90% 정도 환자는 좋아지고 심지어 기저귀를 하시던 분들도 기저귀를 뗄 정도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성분들이 자주 간다든지 그로 인해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는 방문하셔서 뭐 하루에 약 하나 정도만 드셔도 정상 호전을 많이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어떤 조기 치료를 하시면 좋을 거라 보입니다. 과거에 아까 그 변비나 여러 가지 후유증이 생길 수 있는 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약들이 이제 없어지고 새로운 약이 개발되듯이 지금 계속해서 약이 많이 발전되고 있으니까 또 시절이 지나면 더 적은 양을 가지고 더 오랫동안 효과가 있는 그런 약도 나오겠죠. 그렇게 희망을 해보죠. 충분히 그래 봅니다. 이제 어디 그 그림을 보면은 인간이라는 게 결국은 태어나서 이제 죽는데 그 어떤 생로병사의 과정이 결국은 그 이제 돌고 도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기 때 기저귀를 찾다가 이제 한 80 정도 지나면 기저귀 차는 거죠. 기저귀를 차는 것 자체를 나이가 이제 지금은 병수이 늘어나니까 늘어났으니까 저는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없다고 보고 그걸 늘 차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신경 과민 환자들 경우에
약을 먹지만은 어디 뭐 멀리 간다든지 그래서 그 버스 같은 거 장기간 한 2-3시간 타고 있으면은 우리나라 버스는 또 그게 없잖아요. 화장실이. 주로 없어요. 외국에는 보면 거의 다 있거든요.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 기저귀를 차는 거죠. 저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근데 다행히 요즘은 이제 비뇨기과의 인식도 많이 올라오고 그다음 치료법도 많이 했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그런 이제 기저귀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은 이제 아주 많이 감소를 시킬 수 있고 충분히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참 그 다행스러운 이야기예요. 이제 나이가 들어보니까 참 그런 것이 다 참 고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장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